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한 약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싸움터를 자기가 골랐다는 것입니다. 강자들이 원하는 싸움터에 들어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터를 자기가 골라서 거기서 승부를 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면전 대신에 새로운 전장으로 경쟁자를 끌어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아성을 깨뜨려 쏟게 되자 펩시콜라는 스포츠 음료를 우회해서 1등을 다투는 경쟁자로 성장하여 2000년도 269억 정도의 매출에서 2011년대는 658억 달러의 매출로 신장을 기록한 그러한 아성을 쌓았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코카콜라 아성에 그대로 경쟁을 했다면 아마 펩시콜라의 지금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와 경쟁하지 않고 스포츠 음료로 우회를 해서 새로운 음료와 식품을 개발한 결과 3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스페이스의 부활입니다. 고급화 운동화 시장을 장악한 나이키와 경쟁하지 않고 워킹하라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성공하라고 새롭게 부활한 포로스페이스의 부활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은 적은 수의 군대를 이끌고 빠른 속도로 진군해 적의 혀를 찌르면서 연전연석을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폴레옹도 웰링턴 장군과의 워터루 전투에서 패했고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군과의 벌인 수차례 전투에서도 지거나 신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터루 전투와 카를 대군과의 전투는 공통적으로 적군이 이미 방어에 유리한 곳에 진영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늦게 도착해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고 말았습니다. 즉 빠른 움직임을 통한 선제 공격의 이점이 없이 1대1로 정면전을 맞붙은 결과 나폴레옹 군대는 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적군이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있는데 적군보다 불리한 병력과 화력으로 공격에 나섰으니 명장 나폴레옹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잘 준비가 되어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경쟁 기업과 치열한 전면전을 벌여서는 승산이 희박한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성공하려면 우리 회사 제품이 시장을 장악한 경쟁사 제품 못지않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을 바꾸려면 엄청난 물량을 투입하는 금전적인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만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처럼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약자들은 감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남과 똑같은 제품을 내놓고 시장이 알아주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미국에서 코카콜라가 청량 음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로 독보적인 입지를 찾아왔을 때 뛰어든 펩시콜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펩시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광고나 판촉을 진행해도 코카콜라의 아성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즉 코카콜라는 이미 유리한 곳에 진을 치고 방어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웰링턴 장군의 군대인 셈입니다. 그러자 펩시는 목표를 바꿔 콜라가 아닌 다른 음료 부분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카나 게토레이, 플리토레이, 아쿠아피나 등의 브랜드로 주스나 스포츠 음료, 건강식, 생수 등의 시장과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콜라 시장에서는 코카콜라의 2대1 정도 뒤지지만 다른 제품에서는 최고의 음료업체로 성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펩시는 2004년 매출액에서 2005년부터는 시가총액에서 오히려 코카콜라를 앞서기 시작했고 그 뒤 앞서가니 뒤서가냐며 치열한 경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펩시가 계속 콜라 시장에만 머무르며 콜카와 치열한 싸움을 댔겠다면 지금도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한참 뒤진 2등 회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즉 펩시가 적과의 전면전 대신에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택한 결과 시간이 걸렸어도 코카와 대등한 회사로 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들어 펩시는 콜라 부분의 인력과 광고 예산을 감축해 다른 부분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종합 음료회사로 변모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스페이스 브랜드로 유명한 LS 네트워스도 바로 그렇습니다. 국제 상사를 LS그룹이 인수해 탄생한 LS 네트워스는 런닝화나 조깅과 같은 고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이키와 직접 대결하기보다는 기능하라는 특수시장을 공략하기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벼운 걷기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 착각해 그에 알맞는 워킹화 제품 W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전략이 적중해 프로스페스 신발은 최근 매출액이 급증하며 화려하게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W 브랜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8년에 프로스페스 신발 부분의 매출액은 700억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700억대로 1,000억 원 가량이 늘고 말았습니다. 이중 W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되며 매년 20% 정도씩 매출액이 성장 중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를 힘입어 LS 네트워크는 최근 신발 외 등산복이나 운동복 관련 사업에도 진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유사한 제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겨뤘던 리복이나 아디다스, RCC 등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모두 나이키와의 격차를 별로 줄이지 못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프로스페스의 전략은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삼국지에서 제갈홍명이 항상 적이 올 길을 알고 미리 군대를 매복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백전백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을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려면 싸울 장소나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싸울지를 정하고 싸운다면 그 전투는 내가 이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이끌고 명랑 앞바다에서 일본의 대함대를 물리친 이유도 조리가 바뀌는 시간과 호리병 모양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선택한 전장에 상대방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강력한 적이 입지를 굳히고 있는 전장에는 함부로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전장을 피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새로운 전장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배우는 치열한 기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지금은 간디, 아인슈타인, 올레 버핏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들은 세계적인 위인인데 세계적인 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바로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우리는 창업을 하게 되면 외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이 성공한다는데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사람들 의외로 창업을 할 때 성공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디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올레 버핏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마하마트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할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지배하던 당시 남아공 사회는 인도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아공 변호사협회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 간디의 개업을 방해했죠. 심지어 변호사 자격 원본이 인도 움바이 대법원에 보관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난간을 겨우 돌파하고 그가 법정에 서서 선서하던 마지막 날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그에게 터번을 벗을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힌두교인들에게 터번은 그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긴장된 시간이 잠시 흐르고 간디는 천천히 터번을 벗었습니다. 이 일로 간디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지만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소신과 조국을 버린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투철한 인권운동가였던 간디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미국 유명한 변호사이자 작가인 수전 케이는 그 원인을 성격에서 찾았습니다. 간디는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신 매사에 신중했고 자제력이 무척 강했다고 합니다. 만약 간디가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그로 인해 터먹기를 거부하고 법정을 박차고 나왔다면 그가 훗나 인도 독립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비폭력 독립운동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수전 케인이 쓴 콰이어트가 국내에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당시 시사주간지 타임 커버 스토리를 장식했던 책이 바로 그 콰이어트라는 책입니다.
책 주제는 내성적인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는 주제로 요약될 수 있는 책의 내용이 바로 콰이어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편견은 그 반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나 대규모 이민을 겪으면서 내성적인 특성보다는 외향적인 기질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이 대접받는 시대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협상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얻어내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오는 성격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면서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폄하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야 할 단점으로 학교에서 인식되게 됐습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문제아로 취급받았고 큰 소리를 내는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성격을 바꾸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심리학이나 유전학,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내향성과 외향성은 능력의 차이가 아닌 단순한 개성일 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 제론 케이건은 감각 정보의 뇌를 전달하는 편도체가 예민한 아기들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외부 환경에 예민한 고반응성 아이들은 집중력과 통찰, 몰입에 있어서 외향적인 아이들보다 우수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외향적인 아이들이 보상에 민감한 반면 내성적인 아이들은 내성적인 충만감을 더욱 중시해 보상이 없이도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내성적 성격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을 일화를 등장시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로 인류에게 개인형 컴퓨터 시대를 열어준 스티븐 워즈니악은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본 엔지니어나 발명가들은 모두 나처럼 수줍음을 많이 타고 생각이 많은 예술가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혼자 있을 때 위원회나 팀보다 일을 더 잘했죠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가받는 전설적인 투자가 원래 버핏은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진행지수가 아닌 자제력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명사 중에서 내성적인 인물은 실 수 없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 아브라함 링컨, 마이클 조던, 토마스 에디슨 등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경영위원과 짐 코니시도 최고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통점을 조사해보니 CEO 성격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콜린스가 발견한 성격은 조용하고 겸손하고 말수가 적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책은 빠르게 목표를 향해 돌격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사색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찬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과대평가해온 현대사회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입니다.